인류는 이미 태양계 밖에서 6,200개가 넘는 행성을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목성, 바다가 있을지 모르는 암석 행성, 2개의 태양을 도는 행성, 심지어 죽은 별 주위를 도는 행성까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행성과 외행성, 소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 수백 개나 존재하는데 다른 별의 행성계에서는 지금까지 단 하나의 위성도 논쟁의 여지 없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행성은 수천 개를 찾았는데 위성은 왜 단 하나도 찾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2026년 7월 22일 천문학계는 마침내 이 오랜 침묵을 깨뜨릴지도 모르는 신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구에서 약 71광년 떨어진 CD3보 2722개에서 목성에 가까운 질량을 가진 천체가 더 무거운 갈색 외성을 공전하는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인류 최초의 외계 위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붙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천체일까요? 이 발견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발표한 것은 외계 위성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확정이 아니라 외계 위성과 매우 비슷하게 행동하는 외부 위성, 즉 엑소세틀라이트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연구팀은 이 천체를 망원경 사진 속에서 직접 하나의 점으로 분리해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체의 중력이 갈색 외성을 일정한 주기로 잡아당기면서 만들어내는 운동을 측정했습니다. 동료 평가를 거쳐 네이처에 발표된 최종 논문은 약 170일의 공전 주기와 목성 질량의 약 0.9배에 해당하는 최소 질량을 가진 위성이 존재하는 모형이 관측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체가 행성이 아닌 갈색 외성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행성 질량 위성이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견의 핵심은 이름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다른 천체 주위를 도는 위성급 물체의 중력 신호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CD35272b는 단순히 별 하나와 행성 하나로 이루어진 평범한 개가 아닙니다.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약 40-50% 정도인 비교적 작고 차가운 M형 별 CD35272a가 있습니다. 이 별에서 수십 천문 단위 떨어진 곳에는 CD35272b라는 갈색 외성이 돌고 있습니다. 기존 관측과 진화 모형에 따르면 이 갈색 외성의 질량은 대략 목성의 30배 이상이며 일부 분석에서는 약 37배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신호는 그 갈색 외성 주위를 다시 또 다른 천체가 공전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별 주위를 갈색 외성이 돌고 갈색 외성 주위를 목성급 천체가 도는 3중 계층 구조인 셈입니다. 태양과 지구, 달처럼 큰 천체를 중심으로 더 작은 천체가 순서대로 도는 구조는 익숙하지만 이 계에서는 각 단계의 질량이 너무 큽니다. 위성이라고 불리는 가장 바깥쪽 천체조차 태양계 최대 행성인 목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색 외성은 행성과 별 사이의 경계에 놓인 천체입니다. 일반적인 별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빛을 냅니다. 반면 목성 같은 행성은 질량이 너무 작아 중심부에서 별과 같은 수소 핵융합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갈색 외성은 목성보다 훨씬 무겁지만 정상적인 항성으로 빛날 만큼 무겁지는 않습니다. 일부 갈색 외성은 초기 단계에서 중수소를 태울 수 있지만 태양과 같은 안정적인 수소 핵융합 별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자연이 이러한 천체를 질량 하나만으로 깔끔하게 분리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초대형 가스 행성은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갈색 외성은 별처럼 가스구름의 중력 붕괴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CD35272b가 별에 가까운 방식으로 태어났다면 그 주위를 도는 천체는 쌍성계의 작은 구성원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갈색 외성 주변의 원반에서 형성됐다면 거대한 위성계의 구성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궤도라도 탄생 과정에 따라 이름과 과학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위성 후보의 최소 질량은 목성의 약 0.9배입니다. 여기서 최소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선속도법은 천체가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고 멀어지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궤도면이 우리 시선에 대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실제 질량 전체를 바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궤도를 거의 옆에서 바라볼 때는 측정된 최소 질량이 실제 질량과 비슷하지만 궤도를 더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구조라면 실제 질량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체는 목성보다 약간 가벼운 가스 천체일 수도 있고 목성보다 상당히 무거운 초대형 가스 행성급 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반지름과 대기 조성 역시 아직 직접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량 규모만 고려하면 암석이나 얼음으로 이루어진 태양계의 달들과는 전혀 다른 천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달의 확대판이 아니라 행성만한 천체가 더 거대한 천체의 위성 역할을 하는 세계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거대한 위성을 직접 보지 않고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답은 도플러 효과입니다. 한 천체가 관측자에게 가까워질 때 그 천체에서 오는 빛의 파장은 조금 짧아져 청색 쪽으로 이동하고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져 적색 쪽으로 이동합니다. 구급차가 가까워질 때 사이렌 소리가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 낮게 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갈색 외성 주위를 위성이 돌면 위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갈색 외성과 위성은 두 천체의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위성이 아무리 작아도 갈색 외성을 조금씩 앞뒤로 흔들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CD3522722b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했고 그 속도가 약 171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변하는 패턴을 찾았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천체가 갈색 외성을 규칙적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해석과 일치합니다. 관측에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유럽 남방 천문대 초거대 망원경 VLT와 CRIRAS라는 고분산 적외선 분광기가 사용됐습니다. CRIRAS는 천체의 적외선 스펙트럼을 매우 세밀하게 분해해 분자 흡수선의 미세한 이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갈색 외성은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에서 상대적으로 밝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특히 유리합니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26년 초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여러 시점의 스펙트럼을 확보했습니다. 한두 번의 속도 변화만으로는 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기 오차, 갈색 외성의 대기 변화, 자전, 구름 구조, 자기활동, 관측 시기의 편향도 비슷한 신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팀은 속도 변화가 반복되는지, 다른 주기의 모형보다 더 잘 맞는지, 활동성 지표와 같은 주기를 공유하는지 등을 비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171 주기의 케플러 궤도 모형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식이 특별한 이유는 시선속도법을 별이 아니라 갈색 외성 자체에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외계 행성 탐사에서 시선속도법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1995년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에서 발견된 51 페가수스 b 역시 별의 주기적인 흔들림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행성이나 갈색 외성의 스펙트럼을 직접 측정해 그 주위를 도는 더 작은 천체를 찾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별은 매우 밝고 비교적 날카로운 스펙트럼선을 제공하지만 행성과 갈색 외성은 어둡고 대기가 복잡하며 빠르게 자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은 스펙트럼선을 넓게 퍼뜨리고 구름과 온도 변화는 선의 모양을 바꿉니다. 이번 연구는 그 어려움을 뚫고 갈색 외성의 운동 자체를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는 단지 특이한 천체 하나를 발견했다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 직접 촬영된 거대 외계 행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위성 탐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술적 시연입니다. 약 170일이라는 주기와 갈색 외성의 추정 질량을 케플러 제3법칙에 대입하면 위성 후보의 궤도 크기는 대략 0.2천문 단위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약 3천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규모로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인 약 38만 킬로미터보다 수십 배 크고 목성과 칼리스토 사이 거리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그러나 CD3522722b 자체가 중심별에서 약 67천문 단위 떨어진 넓은 궤도에 있기 때문에 갈색 외성의 중력 지배 영역, 즉 힐구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2천문 단위 정도의 위성 궤도는 단순한 거리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안정성은 위성 궤도의 이심률과 기울기, 갈색 외성의 정확한 질량, 중심별을 도는 외부 궤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적인 측성 관측과 수치적 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수치는 완성된 궤도 지도가 아니라 관측으로부터 얻은 가장 가능성 높은 초안입니다. 초기 공개 원고에서는 약 169일 주기의 바깥쪽 후보 외에도 약 87일 주기의 두 번째 후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후보의 최소 질량은 당시 모형에서 목성 질량의 약 0.743배, 두 번째 후보는 약 277배로 계산됐습니다. 두 주기는 거의 2대1의 비율이어서 두 위성이 평균 운동 공명에 들어있을 가능성도 논의됐습니다. 목성의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가 1대2대4의 라플라스 공명에 묶여있는 것처럼 여러 위성은 중력을 주고받으며 규칙적인 주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평가를 거친 네이처 최종 논문의 초록은 약 170일 주기의 최소 0.9 목성 질량 천체 하나를 가장 확실한 결과로 강조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천체는 흥미로운 가능성이지만 첫 번째 후보와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한 결론은 현재 자료가 적어도 하나의 거대한 위성급 천체를 강하게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는 얼마나 확실할까요? 논문이 네이처의 동료 평가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분석이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다는 뜻이지만 동료 평가가 모든 발견을 영원히 확정해주는 보증서는 아닙니다. 외계 천체 탐사에서 가장 위험한 오류는 관측 기간이 짧거나 측정 횟수가 적을 때 우연한 변동이 그럴듯한 주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갈색 외성의 대기에는 거대한 구름대가 존재할 수 있고 자전하면서 밝기와 스펙트럼선 모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활동 역시 속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장비와 새로운 관측 시기에 동일한 170일 신호가 다시 나타나야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완전한 공전 주기를 추가로 측정하면 주기와 이심률, 속도 진폭을 훨씬 정밀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단 한 번 나타난 미세한 빛 감소가 아니라 반복되는 운동 신호라는 점에서 강하지만 과학의 최종 판정은 반복 관측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외계위성 탐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위성이 행성보다 작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통과 신호는 궤도 주기마다 거의 같은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반면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계속 돌기 때문에 행성이 별 앞을 통과할 때마다 행성의 앞쪽, 뒤쪽, 위쪽, 아래쪽 등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과에서는 위성이 행성보다 먼저 별을 가리고 다음 통과에서는 뒤늦게 별을 가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성과 겹쳐 별도의 신호가 사라지고 때로는 별의 원반을 아예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계 행성을 찾을 때 사용하는 단순한 주기 검색 알고리즘으로는 위성 신호가 쉽게 흐려집니다. 여기에 항성의 흑점, 플레어, 대류 운동, 우주망원경의 자세 변화와 검출기 잡음이 더해집니다. 위성이 만드는 밝기 감소는 이 모든 잡음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외계위성 탐사는 약한 신호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매번 위치와 모양이 달라지는 약한 신호를 찾는 문제입니다. 위성은 자신의 통과 신호뿐 아니라 행성의 운동도 변화시킵니다. 행성과 위성은 서로의 공통질량 중심을 돌기 때문에 행성이 별 앞에 도착하는 시각이 조금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과 시각변이 TTB라고 합니다. 또한 행성이 별의 원반을 가로지르는 속도가 달라지면 통과가 지속되는 시간도 변하는데 이것을 통과 지속 시간변이 TDB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으로 TTB와 TDB를 함께 측정하면 위성의 질량, 궤도 거리, 운동 방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행성이 중력으로 통과 시각을 바꿀 수도 있고 항성 활동이 통과 곡선의 중심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계 위성처럼 보였던 여러 TTB 신호가 추가 관측 후 다른 행성의 중력 섭동으로 설명됐습니다. 따라서 단일 종류의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성의 직접 통과, TTV, TDV, 시선 속도, 측성 운동 가운데 둘 이상의 독립적인 신호가 서로 같은 궤도를 가리킬 때 가장 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8년 발표된 케플러 1625bI는 가장 유명한 외계 위성 후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케플러 자료에서 목성보다 큰 행성 케플러 1625b의 통과 시각이 변하는 현상을 발견했고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약 40시간 동안 추가 관측했습니다. 허블 자료에서는 행성 통과가 예상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시작됐으며 행성이 별을 지나간 뒤 약 3.5시간 후 별빛이 다시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을 위성으로 해석하면 해왕성에 가까운 크기의 거대한 위성이 목성급 행성을 도는 기묘한 개가 됩니다. 그러나 관측은 후보 위성의 통과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종료됐고 자료의 장기적인 기기 변화와 항성의 가장자리 어두워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연구팀은 같은 허블 자료를 재분석해 위성 통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케플러 1625bI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후보지만 아직 확인된 천체 목록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는 케플러 708bI가 두 번째 대형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연구팀은 케플러가 관측한 차갑고 거대한 장주기 행성 후보 70개를 조사했고 그중 케플러 7708b에서만 여러 검증을 통과한 위성형 신호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심 행성은 태양과 비슷한 비교적 조용한 별에서 약 1.6천문 단위 떨어져 돌며 위성 후보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2.6배로 추정됐습니다. 후보 위성은 행성 반지름의 약 12배 거리에서 공전하는 모형과 잘 맞았고 초기 연구에서는 신호가 약 4.8 시그마 수준이며 주입 회수 시험을 통한 거지장성 확률이 약 1%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관측된 행성 통과 횟수가 2번뿐이라는 심각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사건만으로 복잡한 행성 위성 모형을 결정하면 잡음이나 항성 활동이 우연히 위성처럼 해석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연구팀 역시 새로운 고정밀 통과 관측 없이는 후보를 검증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에는 케플러 1625bI와 케플러 1708bI를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재분석이 발표됐습니다. 새로운 연구는 행성만 있는 모형과 행성 위성 모형을 자동화된 광역학 코드로 비교했고 케플러 1625b의 위성 증거가 허블 통과 곡선의 깊이와 항성 가장자리 어두워짐을 맞추는 과정에서 생긴 인공적 효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플러 1708b에서도 기존 분석보다 훨씬 낮은 통계적 증거가 얻어졌으며 별의 활동이나 자료 처리 과정이 위성처럼 보이는 신호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원래 발견 연구팀은 반박 논문을 내고 재분석에 사용된 허블 광도 곡선의 잡음이 더 크며 유용한 자료 일부가 제외됐고 모형 탐색이 더 깊은 최적해에 수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같은 데이터에 다른 분석법을 적용한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외계위성 탐사에서 자료 처리와 통계 모형의 발견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케플러 1523b의 사례는 추가 관측이 왜 필수적인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초기 케플러 자료에서 이 행성은 매우 강하고 짧은 주기의 통과 시각 변이를 나타냈습니다. 신호의 주기와 모양은 위성이 만들 수 있는 이론적 범위와 일치했고
한때 유력한 외계위성 후보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케플러 관측이 끝난 지 거의 10년 뒤 TS와 지상망원경으로 두 번의 추가 통과를 관측하자 더 긴 주기의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전체 자료를 함께 분석한 결과 위성 모형은 새롭게 나타난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게 공전하는 토성질량급 행성의 중력 섭동은 모든 통과 시각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자료 구간만 봤을 때는 위성의 주기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훨씬 긴 행성 상호작용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외계위성 후보는 현재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아직 관측하지 않은 미래의 통과 시각까지 정확히 예측해야 합니다. 일부 연구는 위성 자체를 보지 않고 위성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찾으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뜨거운 가스 행성 와습 49b 주변의 나트륨 구름입니다. 이 행성계에서는 행성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나트륨 방출이 관측됐으며 목성의 화산위성 2호와 비슷한 천체가 지속적으로 물질을 분출해 구름을 보충한다는 가설이 제시됐습니다. 2호는 목성의 강력한 조성력 때문에 내부가 가열되고 끊임없는 화산 활동을 통해 황과 나트륨을 우주로 내보냅니다. 먼 외계위성이 너무 작아 망원경에 직접 잡히지 않더라도 위성에서 나온 거대한 가스 구름은 분광 관측으로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트륨은 행성 대기에서 유출될 수도 있고 항성풍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복잡한 분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와셉 49b의 신호 역시 외계 화산위성을 암시하지만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이 접근법은 외계위성을 천체의 그림자가 아니라 화학적 흔적으로 찾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직접 촬영된 거대 천체 HD 206893b의 미세한 위치 변화에서도 거대한 동반 천체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측성법은 하늘에서 천체가 움직이는 위치를 극도로 정밀하게 측정해 보이지 않는 동반자가 만드는 좌우 흔들림을 찾는 방식입니다. 통과법이 우연히 궤도면이 우리 시선과 거의 나란한 개에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측성법은 더 다양한 기울기의 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진 직접 촬영 행성이나 갈색 외성은 넓은 힐구를 가지고 있어 장기간 살아남는 거대한 위성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측성 이상은 관측 기준점의 오차, 중심별을 도는 외부 궤도의 불완전한 모형, 추가 동반 천체의 영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CD3호로 272b의 시선 속도 신호와 HD 206893b의 측성 신호가 모두 후속 관측에서 유지된다면 외계위성 탐사는 통과 광도에만 의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중력 운동을 직접 측정하는 시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CD3호 2722b의 발견이 이전 후보들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위성이 별 앞을 통과할 때 생기는 단 한 번의 작은 밝기 감소가 아니라 중심 천체의 반복적인 속도 변화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통과 신호는 위성이 언제 행성의 앞이나 뒤에 있는지에 따라 사라질 수 있지만 중력은 항상 작용합니다. 위성이 갈색 외성의 뒤쪽에 있든 앞쪽에 있든 공통질량 중심을 도는 운동은 계속됩니다.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정확한 스펙트럼을 모으면 이 운동은 주기적인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로 나타납니다. 또한 후보의 질량이 목성급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갈색 외성을 잡아당기는 힘도 태양계 위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처음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외계위성은 지구의 달과 비슷한 작은 암석 천체가 아니라 행성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가스 천체인 셈입니다. 천문학에서는 가장 흔한 천체가 아니라 현재 장비로 가장 쉽게 보이는 극단적인 천체가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의 외계 행성들이 뜨거운 목성이었던 것과 같은 선택 효과입니다. 이 천체와 갈색 외성의 질량비는 대략 수퍼센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갈색 외성의 질량을 목성의 37배, 위성 후보를 목성의 약 0.9배로 놓으면 질량비는 약 2.43%입니다. 지구와 달의 질량비가 약 1.2%이고 목성과 가니메데의 질량비가 약 0.008%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큰 비율입니다. 그러나 명왕성과 카론처럼 질량비가 약 12%에 이르는 궤도 존재하므로 큰 질량비 자체가 위성이라는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량비가 커질수록 작은 천체가 일방적으로 큰 천체를 도는 그림보다 두 천체가 공통 중심을 도는 쌍성 또는 이중행성에 가까워집니다. 분류를 위해서는 질량비뿐 아니라 공통 질량 중심의 위치, 형성 과정, 궤도의 구조도 고려해야 합니다. CD3호 2722계는 자연히 인간이 만별 행성, 위성이라는 세 개의 상자 사이에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천체의 공통 질량 중심이 갈색 외성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도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이 위치를 계산하려면 갈색 외성과 위성의 정확한 질량, 두 천체 사이 거리, 갈색 외성의 반지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추정처럼 질량비가 약 3%이고 궤도 거리가 약 0.2000문단이라면 공통 질량 중심은 갈색 외성의 중심에서 수십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갈색 외성의 반지름은 대체로 목성과 비슷한 규모이므로 공통 질량 중심이 갈색 외성 바깥에 형성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천체는 시각적으로 큰 행성과 작은 행성의 쌍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궤도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위성의 실제 질량과 궤도 크기에도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이 계를 이중행성으로 확정하는 것도 성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무엇을 도느냐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질량 분포와 형성 과정을 반영하는 물리적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 목성급 위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규칙 위성들은 거대 행성 주변에 형성된 가스와 먼지의 원반에서 성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성 주위의 갈릴레이 위성계는 작은 규모의 행성계처럼 보이며 물질이 원반 안에서 뭉치고 이동하고 공명에 포획되면서 현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갈색 외성 역시 형성 초기에 거대한 주변 원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원반이 충분히 무겁다면 지구나 해왕성뿐 아니라 목성에 가까운 천체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위성 형성 이론에서 위성계 전체 질량은 중심 천체 질량의 작은 일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3%의 질량비는 전통적인 목성형 위성 원반 모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단순한 위성 형성보다 갈색 외성과 더 작은 천체가 동시에 중력 붕괴로 태어난 작은 쌍성계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CD35272b 주변의 거대한 원반이나 분자구름이 여러 조각으로 붕괴하면서 중심별과 갈색 외성, 더 작은 동반 천체가 계층적으로 함께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바깥쪽 천체는 원래부터 위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갈색 외성보다 작은 별 또는 행성 질량 동반자로 탄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의 중력 상호작용과 가스 마찰이 궤도를 변화시켜 현재처럼 갈색 외성에 강하게 묶인 구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갈색 외성이 먼저 형성된 뒤 그 주변 원반에서 목성급 천체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천체가 가까운 조우 과정에서 포획됐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두 천체만 있는 순수한 중력계에서는 에너지를 잃지 않고 영구 포획되기 어렵습니다. 포획이 일어나려면 가스 원반, 세 번째 천체와의 상호작용, 충돌 같은 에너지 소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 시나리오는 궤도 이심률과 기울기, 화학 조성에 서로 다른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CD35272b 계가 비교적 젊다는 점도 형성 역사를 연구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계는 젊은 AB 도라두스 이동성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이는 대략 수천만 년에서 2억 년 사이로 추정돼 왔습니다. 태양계의 약 46억 년과 비교하면 매우 어린 계입니다. 젊은 갈색 외성과 거대 가스 천체는 형성 과정에서 남은 열을 아직 충분히 방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된 천체보다 적외선에서 밝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고대비 영상 장비로 위성 후보의 빛을 직접 분리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젊은 계에서는 궤도가 장기적인 조석 진화로 완전히 변하기 전에 초기 구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갈색 외성은 빠른 자전, 강한 자기활동, 변화하는 구름을 가질 수 있어 시선 속도 측정을 어렵게 합니다. 젊음은 위성을 관측하기 쉽게 만드는 동시에 가짜 속도 신호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양면성을 가진 조건입니다. 갈색 외성과 중심별의 화학 조성을 비교한 연구는 두 천체가 비슷한 원료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2025년 공개되고 2026년 출판된 고분산 분광 분석에서는 CD35272bA와 B의 금속 함량 및 탄소 동위원소 조성이 불확실성 범위 안에서 대체로 양립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이것은 갈색 외성이 중심별과 별개의 행성 형성 원반에서 천천히 성장했다기보다 같은 분자구름의 중력 붕괴 과정에서 형성됐을 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 모형의 체계적 오차가 크기 때문에 화학 조성 하나만으로 형성 경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성 후보의 스펙트럼까지 직접 얻을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갈색 외성과 위성의 탄소 대 산소 비율, 금속 함량, 동위원소 비율이 매우 비슷하면 공동 붕괴 또는 같은 원반에서의 형성이 유력해질 수 있습니다. 조성이 크게 다르면 원반 내부의 물질 분리, 후대의 포획 또는 서로 다른 형성 장소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외계 위성은 단순히 행성 옆에 붙어있는 작은 부속물이 아닙니다. 위성계의 질량과 궤도는 중심 천체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환경을 거쳤는지 기록합니다. 목성의 규칙 위성들은 목성 주변 원반의 온도와 물질 분포를 반영하고 해왕성의 트리톤은 역행 궤도를 통해 포획된 천체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구의 달은 거대 충돌 이론과 연결되며 명왕성과 카론 역시 충돌 또는 복잡한 초기 역사를 암시합니다. 따라서 CD35272b의 동반 천체가 확인되면 우리는 갈색 외성 주변에서도 원반이 위성을 만들 수 있는지, 중력 붕괴가 어느 질량까지 계층적인 다중계를 생산하는지, 목성급 천체가 더 무거운 천체의 위성으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실제 자료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천체가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행성 형성과 별 형성 사이의 경계 전체를 다시 조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외계 위성 탐사는 생명 탐사와도 연결되지만 CD35272의 위성 후보 자체를 곧바로 생명 거주 가능 천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목성에 가까운 질량이라면 고체 표면이 없는 거대한 수소 헬륨 천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심 갈색 외성도 정상적인 별처럼 오랫동안 안정된 가시광선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걔는 중심별에서 수십 천문 단위 떨어져 있어 별빛만으로 따뜻한 표면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견의 생명과학적 중요성은 이 특정 천체에 바다나 생명이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탐사법이 향후 더 작은 위성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 질량 이하의 암석 위성이 거대 행성의 자기장과 조석가열, 별빛을 함께 받는다면 행성의 전통적인 생명 가능지대 바깥에서도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조석가열은 2호처럼 극단적인 화산 세계를 만들 수 있으므로 에너지 균형을 세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위성은 행성의 기후와 자전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구의 달은 지구 자전축의 장기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제한해 기후의 안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연구돼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성이 반드시 생명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큰 위성은 행성의 자전을 늦추고 바다의 조석을 강화하며 장기간에 걸쳐 궤도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너무 가까운 위성은 로슈 안개 안으로 들어가 파괴될 수 있고 너무 멀리 이동하면 행성의 힐구를 벗어나 독립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에 가까운 뜨거운 목성은 힐구가 작고 항성의 강한 조석력에 노출되므로 오래 살아남는 위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치 연구에서는 공전주기 10일 미만에 가까운 행성들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위성 궤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행성의 공전주기가 길어질수록 위성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제시됐습니다. CD35272b처럼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진 천체가 위성 탐사에 좋은 표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외계 위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위성이 드물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탐사 방식이 위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행성에 치우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통과법은 별에 가깝고 공전주기가 짧은 행성을 가장 쉽게 찾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별 앞을 지나기 때문에 확인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행성들은 힐구가 작고 별의 조석력이 강해 큰 위성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목성이나 토성처럼 별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 행성은 위성을 보유하기 좋은 넓은 중력 영역을 갖지만 별 앞을 수년에 한 번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케플러가 약 4년 동안 관측했더라도 목성과 같은 12년 주기 행성의 통과를 반복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외계 위성 탐사는 그동안 관측하기 쉬운 행성과 위성이 살아남기 쉬운 행성이 서로 다른 영역에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직접 촬영과 갈색 외성 시선 속도법은 이 불일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외계 위성 탐사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공개된 연구에서는 제임스 웹으로 생명 가능지대에 있는 암석 행성 TOI-700D와 이 주변에서 지구의 달과 비슷한 위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연구진은 행성의 공전주기와 반지름을 이전보다 정밀하게 측정했지만 결정적인 위성 신호는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약 16분의 시간 척도를 가진 46ppm 규모의 상관잡음이 발견됐으며 이는 별 표면의 과립운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이 잡음 때문에 실제 감도는 순수한 광자잡음만 고려했을 때보다 크게 낮아졌고 현재 관측으로는 주로 가니메데보다 더 큰 위성에만 민감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성능의 우주망원경조차 지구의 달과 같은 작은 외계 위성을 찾을 때 항성 자체의 미세한 밝기 변화에 막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큰 망원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성 잡음을 이해하고 제거하는 정교한 통계 기술도 필요합니다. 유럽 우주국의 PA-2 임무는 외계 위성 시대를 앞당길 중요한 관측소로 기대됩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PA-2는 2027년 3월 발사를 목표로 하며 26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20만 개 이상의 별을 장기간 관측할 예정입니다. 임무의 주요 목적은 태양과 비슷한 별의 생명 가능지대까지 포함해 지구형 행성을 찾고 별의 진동을 측정해 항성의 나이와 크기를 정밀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기간의 안정적인 광도 자료는 외계 위성과 고리의 신호를 찾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같은 별을 보면 긴 공전 주기의 거대 행성 통과를 반복해서 관측할 가능성이 커지고 위성이 만드는 TTV와 TDV가 미래 통과에서도 재현되는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PLA2가 지구의 달 크기 위성을 바로 대량 발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밝은 별을 장기 관측한다는 설계는 케플러의 약점을 일부 보완합니다. 후보를 찾는 것보다 반복성과 예측력을 검증하는 데 특히 중요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유럽 남방 천문대의 극대망원경 ELT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ELT의 주경은 지름 39m로 현재의 80m급 대형 망원경보다 훨씬 많은 빛을 모을 수 있습니다. 고대비 영상과 고분산 분광을 결합하면 밝은 별 옆에 직접 촬영 행성 또는 갈색 외성의 스펙트럼을 더 정밀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CD35272B에 사용된 시선속도법을 더 어둡고 질량이 작은 행성에 적용하면 목성 질량보다 훨씬 작은 위성의 중력 신호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성 관측으로 갈색 외성과 위성의 하늘상 위치 변화를 측정하면 궤도 기울기와 실제 질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선 속도가 우리 쪽 운동을 측정하고 측성이 하늘 평면의 운동을 측정하므로 두 방법을 결합하면 3차원 궤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후보가 목성급인지 더 무거운 갈색 외성급인지 궤도가 안정적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CD35272B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170일 주기의 재현입니다.
동일한 장비로 몇 차례 더 관측해 신호의 위상과 진폭이 예측대로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고분산 적외선 분광기로 같은 속도 변화를 독립적으로 측정하면 특정 기기의 체계적 오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밀 측성입니다. 위성 후보가 갈색 외성을 움직이는 각도는 매우 작겠지만 충분한 관측 기관과 고정밀 간섭계가 있다면 측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영상입니다. 두 천체 사이 예상 거리가 수천만 킬로미터라도 71광년 거리에서는 각 분리각이 극도로 작기 때문에 현재 장비로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젊고 뜨거운 목성급 천체라면 적외선에서 자체 복사를 낼 수 있으므로 차세대 망원경의 고대비 성능이 향상될수록 가능성이 커집니다. 분리 영상이 성공하면 존재 확인뿐 아니라 온도, 대기, 밝기, 색상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갈색 외성의 활동 주기가 170일 신호를 흉내낼 가능성도 계속 조사해야 합니다. 갈색 외성 대기에 장기간 유지되는 구름 구조가 있다면 자전과 대기 순환에 따라 특정 스펙트럼선이 비대칭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색 외성의 자전 주기는 일반적으로 수시간에서 수일 규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70일의 장기 신호를 직접 만드는 데는 별도의 활동 주기나 관측 표본화 효과가 필요합니다. 자기 활동이 있다면 수소나 다른 활동성 지표의 변화가 시선 속도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성 신호라면 서로 다른 분자선과 관측 파장에서도 동일한 속도 주기를 보여야 하지만 대기구름이 원인이라면 파장과 흡수선의 형성 고도에 따라 진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파장대의 분광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성과 변화하는 대기를 구별하는 강력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강력한 증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최종 확정이라는 말을 피하는 이유가 이런 대안 가설을 끝까지 검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계 위성의 정의도 이번 발견을 계기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외계 행성조차 질량만으로 완벽하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의 실무적 정의는 핵융합 가능성과 중심 천체, 형성 맥락을 고려하지만 행성과 갈색 외성의 경계에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합니다. 위성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천체가 다른 천체를 공전하면 모두 위성이라고 할 것인지, 중심 천체가 반드시 행성이어야 하는지, 질량비의 상한을 둘 것인지, 공통질량 중심이 중심 천체 밖에 있을 때는 이중행성으로 분류할 것인지 합의가 없습니다. CD35272b의 새 천체는 갈색 외성을 돌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외계 행성의 달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을 직접 돌지 않고 더 큰 천체에 중력적으로 묶인 세 번째 계층이라는 점에서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보다 중립적인 엑소세틀라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외계 위성으로 부를 수 있는지 질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름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분류 기준은 천체의 개수를 세고 형성 이론을 비교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갈색 외성을 도는 목성급 천체를 행성으로 분류하면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갈색 외성 행성계를 발견한 것이 됩니다. 위성으로 분류하면 태양계 위성보다 수천 배 무거운 초거대 외계 위성을 발견한 것이 됩니다. 쌍으로 분류하면 질량 차이가 큰 갈색 외성 이중계가 됩니다. 각 이름은 서로 다른 형성 시나리오를 암시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용어를 따르지 않습니다. 초기 외계 행성 발견 당시에도 뜨거운 목성은 태양계 기준으로 너무 이상의 많은 이론을 수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천체 역시 다른 작고 암석이나 얼음으로 이루어진다는 태양계 중심의 직관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외계 천체의 다양성이 충분히 넓다면 달과 행성의 구분은 물체의 크기가 아니라 궤도 계층과 형성 역사, 질량비를 함께 사용하는 다차원 분류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발견이 외계 위성 탐사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대상 하나보다 방법의 확장성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계 위성 탐사는 주로 케플러 같은 통과 망원경의 오래된 자료에서 매우 작은 밝기 변화를 찾는 방식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CD35272b 연구는 직접 촬영된 갈색 외성이나 거대 행성의 스펙트럼을 여러 해 동안 추적하면 위성이 중심 천체에 일으키는 중력 흔들림을 검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목성에 가까운 매우 무거운 천체만 찾을 수 있지만 분광기의 안정성과 망원경 구경이 향상되면 해왕성 질량, 지구 질량 장기적으로는 더 작은 위성까지 감도 범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 서로 다른 위성 집단을 봅니다. 통과법은 궤도면이 정렬된 작은 위성에, 시선속도법은 무거운 위성에, 측성법은 넓은 궤도의 위성에, 분광학적 가스 탐사는 화산 활동이 강한 위성에 민감합니다. 이 방법들을 결합하면 현재의 강한 관측 편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계 위성이 실제로 얼마나 흔한지를 알아내려면 발견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태양계의 거대 행성들은 모두 다수의 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계 하나가 은하 전체를 대표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대 충돌로 큰 달을 만드는 과정은 행성의 질량과 조성, 충돌 속도, 충돌 각도에 민감합니다. 일부 충돌 연구는 지구보다 훨씬 큰 암석얼음 행성에서 충돌 원반이 지나치게 뜨겁고 증기가 많아 큰 위성이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반면 거대 행성 주변 원반에서는 많은 작은 위성이 반복적으로 생성되고 안쪽으로 이동해 파괴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획 위성은 행성계의 밀집도와 초기 천체 조우에 좌우됩니다.
외계 위성의 크기 분포와 질량비를 측정하면 행성 형성 이론의 숨은 변수들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발견은 위성이 존재한다는 질문에 답하지만 진짜 과학은 어떤 행성에 어떤 위성이 얼마나 자주 존재하는가를 통계적으로 측정할 때 시작됩니다. 만약 후속 관측에서 170일 신호가 사라진다면 이번 연구는 실패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잘 설계된 후보 탐사는 확인뿐 아니라 배제 과정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호가 갈색 외성의 대기 활동으로 밝혀지면 고분산 분광기로 젊은 갈색 외성의 시선 속도를 측정할 때 어떤 잡음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측창 때문에 생긴 가짜 주기라면 미래 탐사의 표본화 전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천체가 복잡한 속도 변화를 만든 것으로 나타나면 갈색 외성 주변 다중계의 새로운 사례가 됩니다. 반대로 신호가 계속 유지되고 측성 운동까지 같은 궤도를 가리킨다면 이번 발견은 외계 위성 연구의 역사적 전환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발표를 믿거나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각 가설이 앞으로 어떤 관측 결과를 예측하는지 명확히 만들고 실제 하늘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케플러 1513b 사례처럼 미래 자료가 과거의 해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외계 위성 과학의 핵심입니다. 현재 가장 균형 잡힌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7월 22일 발표된 CD35-272b 연구는 인류 최초의 논쟁 없는 외계 행성 위성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중심 천체가 행성이 아니라 갈색 외성이기 때문에 정의 문제가 남아있고 위성 후보의 실제 질량과 궤도 기울기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호는 과거의 통과형 후보들보다 다른 종류의 강점을 갖습니다. 약 2년 반 동안 얻은 고분산 스펙트럼에서 반복되는 중력 운동을 찾았고 동료 평가를 거친 최종 연구는 약 170일 주기와 최소 약 0.9 목성 질량을 가진 천체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외계 위성이 나타났다는 표현은 대중적 제목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최초의 매우 유력한 행성 질량 엑소세틀라이트 후보가 발견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과학적 신뢰를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정말 외계 위성 사냥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대답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계 위성 연구가 케플러 자료 속 몇 개의 모호한 신호를 놓고 벌이는 통계 논쟁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직접 촬영된 갈색 외성과 거대 행성의 시선 속도, 초정밀 측성, 장기간 통과 관측, 화산가스 분광, 차세대 극대망 원경의 고대비 영상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후보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여러 관측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PA2는 장기간 광도 자료를 제공하고 ELT는 더 어두운 행성의 스펙트럼과 미세한 운동에 접근하며 제임스 웹 관측은 작은 암석 행성 주변 위성 탐사의 실제 잡음 한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패와 논쟁까지 포함한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이 이제 관측 전략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외계 위성 탐사는 더 이상 가능성만 논의하는 이론적 분야가 아니라 실제 후보를 반복적으로 시험하는 관측 과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정한 첫 외계 위성이 확정되면 그 천체는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구의 달처럼 회색 암석으로 덮인 작은 구체일 수도 있고 유로파처럼 얼음 아래 바다를 품은 세계일 수도 있으며 이오처럼 화산으로 뒤덮인 천체일 수도 있습니다. 토성의 타이탄처럼 두꺼운 대기를 가진 위성, 행성보다 조금 작은 이중행성의 구성원 또는 CD35-272c 후보처럼 목성에 가까운 거대한 가스 위성일 수도 있습니다. 최초 발견의 모습은 우주의 가장 흔한 위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현재 인간의 장비가 어떤 천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첫 발견 이후에는 장비와 탐색 방법이 그 대상에 맞춰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뜨거운 목성의 발견이 수천 개 외계 행성의 시대로 이어졌듯이 하나의 거대 엑소세틀라이트가 수백 개 외계 위성의 시대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발견의 가장 큰 의미가 드러납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태양계의 행성들을 중심으로 우주를 이해했습니다. 행성은 별을 돌고 작은 다른 행성을 돌며 별과 행성과 위성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CD35-272에게는 그 경계를 흐립니다. 작은 별 주위를 갈색 외성이 돌고 그 갈색 외성 주위를 목성급 천체가 돕니다. 가장 바깥의 천체는 질량만 보면 행성이지만 위치와 역할은 위성입니다. 이 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묻는 동시에 왜 꼭 기존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어쩌면 외계 위성 시대의 첫 발견은 새로운 천체 하나가 아니라 태양계의 언어로는 우주의 모든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기다려온 첫 외계 위성은 아직 최종 확인 도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단순히 별빛 속의 작은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갈색 외성이 보이지 않는 동반자의 중력에 끌려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하고 그 운동이 170일마다 되풀이되는지 확인하며 하늘 위 위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측이 현재 모형을 지지한다면 CD35-2722b의 동반 천체는 외계 위성 탐사의 첫 번째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탐색 기술과 검증 기준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과학에서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완벽한 정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의 신호와 그것을 끝까지 확인하려는 반복 관측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주 저편에서 감지된 그 거대한 흔들림은 인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성의 시대 다음에는 위성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인류는 이미 태양계 밖에서 6,200개가 넘는 행성을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목성, 바다가 있을지 모르는 암석 행성, 2개의 태양을 도는 행성, 심지어 죽은 별 주위를 도는 행성까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행성과 외행성, 소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 수백 개나 존재하는데 다른 별의 행성계에서는 지금까지 단 하나의 위성도 논쟁의 여지 없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행성은 수천 개를 찾았는데 위성은 왜 단 하나도 찾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2026년 7월 22일 천문학계는 마침내 이 오랜 침묵을 깨뜨릴지도 모르는 신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구에서 약 71광년 떨어진 CD3보 2722개에서 목성에 가까운 질량을 가진 천체가 더 무거운 갈색 외성을 공전하는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인류 최초의 외계 위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붙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천체일까요? 이 발견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발표한 것은 외계 위성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확정이 아니라 외계 위성과 매우 비슷하게 행동하는 외부 위성, 즉 엑소세틀라이트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연구팀은 이 천체를 망원경 사진 속에서 직접 하나의 점으로 분리해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체의 중력이 갈색 외성을 일정한 주기로 잡아당기면서 만들어내는 운동을 측정했습니다. 동료 평가를 거쳐 네이처에 발표된 최종 논문은 약 170일의 공전 주기와 목성 질량의 약 0.9배에 해당하는 최소 질량을 가진 위성이 존재하는 모형이 관측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체가 행성이 아닌 갈색 외성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행성 질량 위성이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견의 핵심은 이름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다른 천체 주위를 도는 위성급 물체의 중력 신호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CD35272b는 단순히 별 하나와 행성 하나로 이루어진 평범한 개가 아닙니다.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약 40-50% 정도인 비교적 작고 차가운 M형 별 CD35272a가 있습니다. 이 별에서 수십 천문 단위 떨어진 곳에는 CD35272b라는 갈색 외성이 돌고 있습니다. 기존 관측과 진화 모형에 따르면 이 갈색 외성의 질량은 대략 목성의 30배 이상이며 일부 분석에서는 약 37배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신호는 그 갈색 외성 주위를 다시 또 다른 천체가 공전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별 주위를 갈색 외성이 돌고 갈색 외성 주위를 목성급 천체가 도는 3중 계층 구조인 셈입니다. 태양과 지구, 달처럼 큰 천체를 중심으로 더 작은 천체가 순서대로 도는 구조는 익숙하지만 이 계에서는 각 단계의 질량이 너무 큽니다. 위성이라고 불리는 가장 바깥쪽 천체조차 태양계 최대 행성인 목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색 외성은 행성과 별 사이의 경계에 놓인 천체입니다. 일반적인 별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빛을 냅니다. 반면 목성 같은 행성은 질량이 너무 작아 중심부에서 별과 같은 수소 핵융합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갈색 외성은 목성보다 훨씬 무겁지만 정상적인 항성으로 빛날 만큼 무겁지는 않습니다. 일부 갈색 외성은 초기 단계에서 중수소를 태울 수 있지만 태양과 같은 안정적인 수소 핵융합 별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자연이 이러한 천체를 질량 하나만으로 깔끔하게 분리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초대형 가스 행성은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갈색 외성은 별처럼 가스구름의 중력 붕괴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CD35272b가 별에 가까운 방식으로 태어났다면 그 주위를 도는 천체는 쌍성계의 작은 구성원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갈색 외성 주변의 원반에서 형성됐다면 거대한 위성계의 구성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궤도라도 탄생 과정에 따라 이름과 과학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위성 후보의 최소 질량은 목성의 약 0.9배입니다. 여기서 최소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선속도법은 천체가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고 멀어지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궤도면이 우리 시선에 대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실제 질량 전체를 바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궤도를 거의 옆에서 바라볼 때는 측정된 최소 질량이 실제 질량과 비슷하지만 궤도를 더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구조라면 실제 질량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체는 목성보다 약간 가벼운 가스 천체일 수도 있고 목성보다 상당히 무거운 초대형 가스 행성급 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반지름과 대기 조성 역시 아직 직접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량 규모만 고려하면 암석이나 얼음으로 이루어진 태양계의 달들과는 전혀 다른 천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달의 확대판이 아니라 행성만한 천체가 더 거대한 천체의 위성 역할을 하는 세계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거대한 위성을 직접 보지 않고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답은 도플러 효과입니다. 한 천체가 관측자에게 가까워질 때 그 천체에서 오는 빛의 파장은 조금 짧아져 청색 쪽으로 이동하고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져 적색 쪽으로 이동합니다. 구급차가 가까워질 때 사이렌 소리가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 낮게 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갈색 외성 주위를 위성이 돌면 위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갈색 외성과 위성은 두 천체의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위성이 아무리 작아도 갈색 외성을 조금씩 앞뒤로 흔들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CD3522722b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했고 그 속도가 약 171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변하는 패턴을 찾았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천체가 갈색 외성을 규칙적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해석과 일치합니다. 관측에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유럽 남방 천문대 초거대 망원경 VLT와 CRELAS라는 고분산 적외선 분광기가 사용됐습니다. CRELAS는 천체의 적외선 스펙트럼을 매우 세밀하게 분해해 분자 흡수선의 미세한 이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갈색 외성은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에서 상대적으로 밝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특히 유리합니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26년 초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여러 시점의 스펙트럼을 확보했습니다. 한두 번의 속도 변화만으로는 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기 오차, 갈색 외성의 대기 변화, 자전, 구름 구조, 자기활동, 관측 시기의 편향도 비슷한 신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팀은 속도 변화가 반복되는지, 다른 주기의 모형보다 더 잘 맞는지, 활동성 지표와 같은 주기를 공유하는지 등을 비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171 주기의 케플러 궤도 모형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식이 특별한 이유는 시선속도법을 별이 아니라 갈색 외성 자체에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외계행성 탐사에서 시선속도법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1995년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에서 발견된 51 페가수스 b 역시 별의 주기적인 흔들림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행성이나 갈색 외성의 스펙트럼을 직접 측정해 그 주위를 도는 더 작은 천체를 찾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별은 매우 밝고 비교적 날카로운 스펙트럼선을 제공하지만 행성과 갈색 외성은 어둡고 대기가 복잡하며 빠르게 자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은 스펙트럼선을 넓게 퍼뜨리고 구름과 온도 변화는 선의 모양을 바꿉니다. 이번 연구는 그 어려움을 뚫고 갈색 외성의 운동 자체를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는 단지 특이한 천체 하나를 발견했다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 직접 촬영된 거대 외계 행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위성 탐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술적 시연입니다. 약 171이라는 주기와 갈색 외성의 추정 질량을 케플러 제3법칙에 대입하면 위성 후보의 궤도 크기는 대략 0.2천 단위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약 3천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규모로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인 약 38만 킬로미터보다 수십 배 크고 목성과 칼리스토 사이 거리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그러나 CD3522722b 자체가 중심별에서 약 67천문 단위 떨어진 넓은 궤도에 있기 때문에 갈색 외성의 중력 지배 영역, 즉 힐구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2천문 단위 정도의 위성 궤도는 단순한 거리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안정성은 위성 궤도의 이심률과 기울기, 갈색 외성의 정확한 질량, 중심별을 도는 외부 궤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적인 측성 관측과 수치적 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수치는 완성된 궤도 지도가 아니라 관측으로부터 얻은 가장 가능성 높은 초안입니다. 초기 공개 원고에서는 약 169일 주기의 바깥쪽 후보 외에도 약 87일 주기의 두 번째 후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후보의 최소 질량은 당시 모형에서 목성 질량의 약 0.743배, 두 번째 후보는 약 277배로 계산됐습니다. 두 주기는 거의 2대1의 비율이어서 두 위성이 평균 운동 공명에 들어있을 가능성도 논의됐습니다. 목성의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가 1대2대4의 라플라스 공명에 묶여있는 것처럼 여러 위성은 중력을 주고받으며 규칙적인 주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평가를 거친 네이처 최종 논문의 초록은 약 170일 주기의 최소 0.9 목성 질량 천체 하나를 가장 확실한 결과로 강조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천체는 흥미로운 가능성이지만 첫 번째 후보와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한 결론은 현재 자료가 적어도 하나의 거대한 위성급 천체를 강하게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는 얼마나 확실할까요? 논문이 네이처의 동료 평가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분석이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다는 뜻이지만 동료 평가가 모든 발견을 영원히 확정해주는 보증서는 아닙니다. 외계 천체 탐사에서 가장 위험한 오류는 관측 기간이 짧거나 측정 횟수가 적을 때 우연한 변동이 그럴듯한 주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갈색 외성의 대기에는 거대한 구름대가 존재할 수 있고 자전하면서 밝기와 스펙트럼선 모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활동 역시 속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장비와 새로운 관측 시기에 동일한 170일 신호가 다시 나타나야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완전한 공전 주기를 추가로 측정하면 주기와 이심률, 속도 진폭을 훨씬 정밀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단 한 번 나타난 미세한 빛 감소가 아니라 반복되는 운동 신호라는 점에서 강하지만 과학의 최종 판정은 반복 관측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외계위성 탐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위성이 행성보다 작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통과 신호는 궤도 주기마다 거의 같은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반면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계속 돌기 때문에 행성이 별 앞을 통과할 때마다 행성의 앞쪽, 뒤쪽, 위쪽, 아래쪽 등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과에서는 위성이 행성보다 먼저 별을 가리고 다음 통과에서는 뒤늦게 별을 가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성과 겹쳐 별도의 신호가 사라지고 때로는 별의 원반을 아예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계 행성을 찾을 때 사용하는 단순한 주기 검색 알고리즘으로는 위성 신호가 쉽게 흐려집니다. 여기에 항성의 흑점, 플레어, 대류 운동, 우주망원경의 자세 변화와 검출기 잡음이 더해집니다. 위성이 만드는 밝기 감소는 이 모든 잡음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외계위성 탐사는 약한 신호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매번 위치와 모양이 달라지는 약한 신호를 찾는 문제입니다. 위성은 자신의 통과 신호뿐 아니라 행성의 운동도 변화시킵니다. 행성과 위성은 서로의 공통 질량 중심을 돌기 때문에 행성이 별 앞에 도착하는 시각이 조금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과 시각변이 TTB라고 합니다. 또한 행성이 별의 원반을 가로지르는 속도가 달라지면 통과가 지속되는 시간도 변하는데 이것을 통과 지속 시간변이 TDB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으로 TTB와 TDB를 함께 측정하면 위성의 질량, 궤도 거리, 운동 방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행성이 중력으로 통과 시각을 바꿀 수도 있고 항성 활동이 통과 곡선의 중심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계 위성처럼 보였던 여러 TTB 신호가 추가 관측 후 다른 행성의 중력 섭동으로 설명됐습니다. 따라서 단일 종류의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성의 직접 통과, TTV, TDV, 시선 속도, 측성 운동 가운데 둘 이상의 독립적인 신호가 서로 같은 궤도를 가리킬 때 가장 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8년 발표된 케플러 1625bI는 가장 유명한 외계 위성 후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케플러 자료에서 목성보다 큰 행성 케플러 1625b의 통과 시각이 변하는 현상을 발견했고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약 40시간 동안 추가 관측했습니다. 허블 자료에서는 행성 통과가 예상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시작됐으며 행성이 별을 지나간 뒤 약 3.5시간 후 별빛이 다시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을 위성으로 해석하면 해왕성에 가까운 크기의 거대한 위성이 목성급 행성을 도는 기묘한 개가 됩니다. 그러나 관측은 후보 위성의 통과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종료됐고 자료의 장기적인 기기 변화와 항성의 가장자리 어두워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연구팀은 같은 허블 자료를 재분석해 위성 통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케플러 1625bI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후보지만 아직 확인된 천체 목록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는 케플러 708bI가 두 번째 대형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연구팀은 케플러가 관측한 차갑고 거대한 장주기 행성 후보 70개를 조사했고 그중 케플러 7708b에서만 여러 검증을 통과한 위성형 신호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심 행성은 태양과 비슷한 비교적 조용한 별에서 약 1.6천문 단위 떨어져 돌며 위성 후보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2.6배로 추정됐습니다. 후보 위성은 행성 반지름의 약 12배 거리에서 공전하는 모형과 잘 맞았고 초기 연구에서는 신호가 약 4.8 시그마 수준이며 주입 회수 시험을 통한 거지장성 확률이 약 1%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관측된 행성 통과 횟수가 2번뿐이라는 심각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사건만으로 복잡한 행성 위성 모형을 결정하면 잡음이나 항성 활동이 우연히 위성처럼 해석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연구팀 역시 새로운 고정밀 통과 관측 없이는 후보를 검증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에는 케플러 1625bI와 케플러 1708bI를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재분석이 발표됐습니다. 새로운 연구는 행성만 있는 모형과 행성 위성 모형을 자동화된 광역화 코드로 비교했고 케플러 1625b의 위성 증거가 허블 통과 곡선의 깊이와 항성 가장자리 어두워짐을 맞추는 과정에서 생긴 인공적 효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플러 1708b에서도 기존 분석보다 훨씬 낮은 통계적 증거가 얻어졌으며 별의 활동이나 자료 처리 과정이 위성처럼 보이는 신호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원래 발견 연구팀은 반박 논문을 내고 재분석에 사용된 허블 광도 곡선의 잡음이 더 크며 유용한 자료 일부가 제외됐고 모형 탐색이 더 깊은 최적해에 수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같은 데이터에 다른 분석법을 적용한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외계위성 탐사에서 자료 처리와 통계 모형이 발견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케플러 1523b의 사례는 추가 관측이 왜 필수적인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초기 케플러 자료에서 이 행성은 매우 강하고 짧은 주기의 통과 시각 변이를 나타냈습니다. 신호의 주기와 모양은 위성이 만들 수 있는 이론적 범위와 일치했고
한때 유력한 외계위성 후보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케플러 관측이 끝난 지 거의 10년 뒤 TS와 지상망원경으로 두 번의 추가 통과를 관측하자 더 긴 주기의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전체 자료를 함께 분석한 결과 위성 모형은 새롭게 나타난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게 공전하는 토성질량급 행성의 중력 섭동은 모든 통과 시각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자료 구간만 봤을 때는 위성의 주기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훨씬 긴 행성 상호작용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외계위성 후보는 현재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아직 관측하지 않은 미래의 통과 시각까지 정확히 예측해야 합니다. 일부 연구는 위성 자체를 보지 않고 위성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찾으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뜨거운 가스 행성 와습 49b 주변의 나트륨 구름입니다. 이 행성계에서는 행성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나트륨 방출이 관측됐으며 목성의 화산위성 2호와 비슷한 천체가 지속적으로 물질을 분출해 구름을 보충한다는 가설이 제시됐습니다. 2호는 목성의 강력한 조성력 때문에 내부가 가열되고 끊임없는 화산 활동을 통해 황과 나트륨을 우주로 내보냅니다. 먼 외계위성이 너무 작아 망원경에 직접 잡히지 않더라도 위성에서 나온 거대한 가스 구름은 분광 관측으로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트륨은 행성 대기에서 유출될 수도 있고 항성풍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복잡한 분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와셉 49b의 신호 역시 외계 화산위성을 암시하지만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이 접근법은 외계위성을 천체의 그림자가 아니라 화학적 흔적으로 찾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직접 촬영된 거대 천체 HD 206893b의 미세한 위치 변화에서도 거대한 동반 천체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측성법은 하늘에서 천체가 움직이는 위치를 극도로 정밀하게 측정해 보이지 않는 동반자가 만드는 좌우 흔들림을 찾는 방식입니다. 통과법이 우연히 궤도면이 우리 시선과 거의 나란한 개에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측성법은 더 다양한 기울기의 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진 직접 촬영 행성이나 갈색 외성은 넓은 힐구를 가지고 있어 장기간 살아남는 거대한 위성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측성 이상은 관측 기준점의 오차, 중심별을 도는 외부 궤도의 불완전한 모형, 추가 동반 천체의 영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CD35272b의 시선 속도 신호와 HD206893b의 측성 신호가 모두 후속 관측에서 유지된다면 외계위성 탐사는 통과 광도에만 의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중력 운동을 직접 측정하는 시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CD35272b의 발견이 이전 후보들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위성이 별 앞을 통과할 때 생기는 단 한 번의 작은 밝기 감소가 아니라 중심 천체의 반복적인 속도 변화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통과 신호는 위성이 언제 행성의 앞이나 뒤에 있는지에 따라 사라질 수 있지만 중력은 항상 작용합니다. 위성이 갈색 외성의 뒤쪽에 있든 앞쪽에 있든 공통질량 중심을 도는 운동은 계속됩니다.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정확한 스펙트럼을 모으면 이 운동은 주기적인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로 나타납니다. 또한 후보의 질량이 목성급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갈색 외성을 잡아당기는 힘도 태양계 위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처음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외계위성은 지구의 달과 비슷한 작은 암석 천체가 아니라 행성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가스 천체인 셈입니다. 천문학에서는 가장 흔한 천체가 아니라 현재 장비로 가장 쉽게 보이는 극단적인 천체가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의 외계 행성들이 뜨거운 목성이었던 것과 같은 선택 효과입니다. 이 천체와 갈색 외성의 질량비는 대략 수 %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갈색 외성의 질량을 목성의 37배, 위성 후보를 목성의 약 0.9배로 놓으면 질량비는 약 2.43%입니다. 지구와 달의 질량비가 약 1.2%이고 목성과 가니메데의 질량비가 약 0.008%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큰 비율입니다. 그러나 명왕성과 카론처럼 질량비가 약 12%에 이르는 궤도 존재하므로 큰 질량비 자체가 위성이라는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량비가 커질수록 작은 천체가 일방적으로 큰 천체를 도는 그림보다 두 천체가 공통 중심을 도는 쌍성 또는 이중행성에 가까워집니다. 분류를 위해서는 질량비뿐 아니라 공통 질량 중심의 위치, 형성 과정, 궤도의 구조도 고려해야 합니다. CD35272b계는 자연히 인간이 만별 행성, 위성이라는 세 개의 상자 사이에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천체의 공통 질량 중심이 갈색 외성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도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이 위치를 계산하려면 갈색 외성과 위성의 정확한 질량, 두 천체 사이 거리, 갈색 외성의 반지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추정처럼 질량비가 약 3%이고 궤도 거리가 약 0.2000문단이라면 공통 질량 중심은 갈색 외성의 중심에서 수십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갈색 외성의 반지름은 대체로 목성과 비슷한 규모이므로 공통 질량 중심이 갈색 외성 바깥에 형성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천체는 시각적으로 큰 행성과 작은 행성의 쌍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궤도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위성의 실제 질량과 궤도 크기에도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이 개를 이중행성으로 확정하는 것도 성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무엇을 도느냐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질량 분포와 형성 과정을 반영하는 물리적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 목성급 위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규칙 위성들은 거대 행성 주변에 형성된 가스와 먼지의 원반에서 성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성 주위의 갈릴레이 위성계는 작은 규모의 행성계처럼 보이며 물질이 원반 안에서 뭉치고 이동하고 공명에 포획되면서 현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갈색 외성 역시 형성 초기에 거대한 주변 원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원반이 충분히 무겁다면 지구나 해왕성뿐 아니라 목성에 가까운 천체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위성 형성 이론에서 위성계 전체 질량은 중심 천체 질량의 작은 일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3%의 질량비는 전통적인 목성형 위성 원반 모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단순한 위성 형성보다 갈색 외성과 더 작은 천체가 동시에 중력 붕괴로 태어난 작은 쌍성계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CD35272a 주변의 거대한 원반이나 분자구름이 여러 조각으로 붕괴하면서 중심별과 갈색 외성, 더 작은 동반 천체가 계층적으로 함께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바깥쪽 천체는 원래부터 위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갈색 외성보다 작은 별 또는 행성 질량 동반자로 탄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의 중력 상호작용과 가스 마찰이 궤도를 변화시켜 현재처럼 갈색 외성에 강하게 묶인 구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갈색 외성이 먼저 형성된 뒤 그 주변 원반에서 목성급 천체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천체가 가까운 조우 과정에서 포획됐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두 천체만 있는 순수한 중력계에서는 에너지를 잃지 않고 영구 포획되기 어렵습니다. 포획이 일어나려면 가스 원반, 세 번째 천체와의 상호작용, 충돌 같은 에너지 소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 시나리오는 궤도 이심률과 기울기, 화학 조성에 서로 다른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CD35272b 계가 비교적 젊다는 점도 형성 역사를 연구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계는 젊은 AB 도라두스 이동성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이는 대략 수천만 년에서 2억 년 사이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태양계의 약 46억 년과 비교하면 매우 어린 계입니다. 젊은 갈색 외성과 거대 가스 천체는 형성 과정에서 남은 열을 아직 충분히 방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된 천체보다 적외선에서 밝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고대비 영상 장비로 위성 후보의 빛을 직접 분리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젊은 계에서는 궤도가 장기적인 조석 진화로 완전히 변하기 전에 초기 구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갈색 외성은 빠른 자전, 강한 자기활동, 변화하는 구름을 가질 수 있어 시선 속도 측정을 어렵게 합니다. 젊음은 위성을 관측하기 쉽게 만드는 동시에 가짜 속도 신호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양면성을 가진 조건입니다. 갈색 외성과 중심별의 화학 조성을 비교한 연구는 두 천체가 비슷한 원료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2025년 공개되고 2026년 출판된 고분산 분광 분석에서는 CD35272A와 B의 금속 함량 및 탄소 동위원소 조성이 불확실성 범위 안에서 대체로 양립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이것은 갈색 외성이 중심별과 별개의 행성 형성 원반에서 천천히 성장했다기보다 같은 분자구름의 중력 붕괴 과정에서 형성됐을 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 모형의 체계적 오차가 크기 때문에 화학 조성 하나만으로 형성 경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성 후보의 스펙트럼까지 직접 얻을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갈색 외성과 위성의 탄소 대 산소 비율, 금속 함량, 동위원소 비율이 매우 비슷하면 공동 붕괴 또는 같은 원반에서의 형성이 유력해질 수 있습니다. 조성이 크게 다르면 원반 내부의 물질 분리, 후대의 포획 또는 서로 다른 형성 장소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외계 위성은 단순히 행성 옆에 붙어있는 작은 부속물이 아닙니다. 위성계의 질량과 궤도는 중심 천체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환경을 거쳤는지 기록합니다. 목성의 규칙 위성들은 목성 주변 원반의 온도와 물질 분포를 반영하고 해왕성의 트리톤은 역행 궤도를 통해 포획된 천체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구의 달은 거대 충돌 이론과 연결되며 명왕성과 카론 역시 충돌 또는 복잡한 초기 역사를 암시합니다. 따라서 CD35272b의 동반 천체가 확인되면 우리는 갈색 외성 주변에서도 원반이 위성을 만들 수 있는지, 중력 붕괴가 어느 질량까지 계층적인 다중계를 생산하는지, 목성급 천체가 더 무거운 천체의 위성으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실제 자료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천체가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행성 형성과 별 형성 사이의 경계 전체를 다시 조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외계 위성 탐사는 생명 탐사와도 연결되지만 CD35272의 위성 후보 자체를 곧바로 생명 거주 가능 천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목성에 가까운 질량이라면 고체 표면이 없는 거대한 수소 헬륨 천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심 갈색 외성도 정상적인 별처럼 오랫동안 안정된 가시광선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걔는 중심별에서 수십 천문 단위 떨어져 있어 별빛만으로 따뜻한 표면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견의 생명과학적 중요성은 이 특정 천체에 바다나 생명이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탐사법이 향후 더 작은 위성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 질량 이하의 암석 위성이 거대 행성의 자기장과 조석 가열, 별빛을 함께 받는다면 행성의 전통적인 생명 가능지대 바깥에서도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조석 가열은 이오처럼 극단적인 화산 세계를 만들 수 있으므로 에너지 균형을 세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위성은 행성의 기후와 자전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구의 달은 지구 자전축의 장기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제한해 기후의 안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연구돼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성이 반드시 생명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큰 위성은 행성의 자전을 늦추고 바다의 조석을 강화하며 장기간에 걸쳐 궤도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너무 가까운 위성은 로슈 안개 안으로 들어가 파괴될 수 있고 너무 멀리 이동하면 행성의 힐구를 벗어나 독립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에 가까운 뜨거운 목성은 힐구가 작고 항성의 강한 조성력에 노출되므로 오래 살아남는 위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치 연구에서는 공전주기 10일 미만에 가까운 행성들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위성 궤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행성의 공전주기가 길어질수록 위성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제시됐습니다. CD35272b처럼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진 천체가 위성 탐사에 좋은 표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외계 위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위성이 드물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탐사 방식이 위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행성에 치우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통과법은 별에 가깝고 공전주기가 짧은 행성을 가장 쉽게 찾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별 앞을 지나기 때문에 확인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행성들은 힐구가 작고 별의 조성력이 강해 큰 위성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목성이나 토성처럼 별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 행성은 위성을 보유하기 좋은 넓은 중력 영역을 갖지만 별 앞을 수년에 한 번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케플러가 약 4년 동안 관측했더라도 목성과 같은 12년 주기 행성의 통과를 반복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외계 위성 탐사는 그동안 관측하기 쉬운 행성과 위성이 살아남기 쉬운 행성이 서로 다른 영역에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직접 촬영과 갈색 외성 시선 속도법은 이 불일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외계 위성 탐사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공개된 연구에서는 제임스 웹으로 생명 가능지대에 있는 암석 행성 TOI-700D와 이 주변에서 지구의 달과 비슷한 위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연구진은 행성의 공전주기와 반지름을 이전보다 정밀하게 측정했지만 결정적인 위성 신호는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약 16분의 시간 척도를 가진 46ppm 규모의 상관잡음이 발견됐으며 이는 별 표면의 과립운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이 잡음 때문에 실제 감도는 순수한 광자잡음만 고려했을 때보다 크게 낮아졌고 현재 관측으로는 주로 가니메데보다 더 큰 위성에만 민감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성능의 우주망원경조차 지구의 달과 같은 작은 외계 위성을 찾을 때 항성 자체의 미세한 밝기 변화에 막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큰 망원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성 잡음을 이해하고 제거하는 정교한 통계 기술도 필요합니다. 유럽 우주국의 PAETO 임무는 외계 위성 시대를 앞당길 중요한 관측소로 기대됩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PAETO는 2027년 3월 발사를 목표로 하며 26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20만 개 이상의 별을 장기간 관측할 예정입니다. 임무의 주요 목적은 태양과 비슷한 별의 생명 가능지대까지 포함해 지구형 행성을 찾고 별의 진동을 측정해 항성의 나이와 크기를 정밀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기간의 안정적인 광도 자료는 외계 위성과 고리의 신호를 찾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같은 별을 보면 긴 공전 주기의 거대 행성 통과를 반복해서 관측할 가능성이 커지고 위성이 만드는 TTV와 TDV가 미래 통과에서도 재현되는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PLATO가 지구의 달 크기 위성을 바로 대량 발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밝은 별을 장기 관측한다는 설계는 케플러의 약점을 일부 보완합니다. 후보를 찾는 것보다 반복성과 예측력을 검증하는 데 특히 중요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유럽 남방 천문대의 극대망원경 ELT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ELT의 주경은 지름 39m로 현재의 80m급 대형 망원경보다 훨씬 많은 빛을 모을 수 있습니다. 고대비 영상과 고분산 분광을 결합하면 밝은 별 옆에 직접 촬영 행성 또는 갈색 외성의 스펙트럼을 더 정밀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CD35272B에 사용된 시선 속도법을 더 어둡고 질량이 작은 행성에 적용하면 목성 질량보다 훨씬 작은 위성의 중력 신호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성 관측으로 갈색 외성과 위성의 하늘상 위치 변화를 측정하면 궤도 기울기와 실제 질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선 속도가 우리 쪽 운동을 측정하고 측성이 하늘 평면의 운동을 측정하므로 두 방법을 결합하면 3차원 궤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후보가 목성급인지 더 무거운 갈색 외성급인지 궤도가 안정적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CD35272B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170일 주기의 재현입니다. 동일한 장비로 몇 차례 더 관측해 신호의 위상과 진폭이 예측대로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고분산 적외선 분광기로 같은 속도 변화를 독립적으로 측정하면 특정 기기의 체계적 오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밀 측성입니다. 위성 후보가 갈색 외성을 움직이는 각도는 매우 작겠지만 충분한 관측 기관과 고정밀 간섭계가 있다면 측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영상입니다. 두 천체 사이 예상 거리가 수천만 킬로미터라도 71광년 거리에서는 각 분리각이 극도로 작기 때문에 현재 장비로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젊고 뜨거운 목성급 천체라면 적외선에서 자체 복사를 낼 수 있으므로 차세대 망원경의 고대비 성능이 향상될수록 가능성이 커집니다. 분리 영상이 성공하면 존재 확인뿐 아니라 온도, 대기, 밝기, 색상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갈색 외성의 활동 주기가 170일 신호를 흉내낼 가능성도 계속 조사해야 합니다. 갈색 외성 대기에 장기간 유지되는 구름 구조가 있다면 자전과 대기 순환에 따라 특정 스펙트럼선이 비대칭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색 외성의 자전 주기는 일반적으로 수시간에서 수일 규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70일의 장기 신호를 직접 만드는 데는 별도의 활동 주기나 관측 표본화 효과가 필요합니다. 자기 활동이 있다면 수소나 다른 활동성 지표의 변화가 시선 속도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성 신호라면 서로 다른 분자선과 관측 파장에서도 동일한 속도 주기를 보여야 하지만 대기구름이 원인이라면 파장과 흡수선의 형성 고도에 따라 진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파장대의 분광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성과 변화하는 대기를 구별하는 강력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강력한 증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최종 확정이라는 말을 피하는 이유가 이런 대안 가설을 끝까지 검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계 위성의 정의도 이번 발견을 계기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외계 행성조차 질량만으로 완벽하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의 실무적 정의는 핵융합 가능성과 중심천체, 형성 맥락을 고려하지만 행성과 갈색 외성의 경계에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합니다. 위성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천체가 다른 천체를 공전하면 모두 위성이라고 할 것인지, 중심 천체가 반드시 행성이어야 하는지, 질량비의 상한을 둘 것인지, 공통질량 중심이 중심 천체밖에 있을 때는 이중행성으로 분류할 것인지 합의가 없습니다. CD35, 2722의 새 천체는 갈색 외성을 돌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외계 행성의 달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을 직접 돌지 않고 더 큰 천체에 중력적으로 묶인 세 번째 계층이라는 점에서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보다 중립적인 엑소세틀라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외계 위성으로 부를 수 있는지 질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름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분류 기준은 천체의 개수를 세고 형성 이론을 비교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갈색 외성을 도는 목성급 천체를 행성으로 분류하면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갈색 외성 행성계를 발견한 것이 됩니다. 위성으로 분류하면 태양계 위성보다 수천 배 무거운 초거대 외계 위성을 발견한 것이 됩니다. 쌍으로 분류하면 질량 차이가 큰 갈색 외성 이중계가 됩니다. 각 이름은 서로 다른 형성 시나리오를 암시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용어를 따르지 않습니다. 초기 외계 행성 발견 당시에도 뜨거운 목성은 태양계 기준으로 너무 이상의 많은 이론을 수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천체 역시 다른 작고 암석이나 얼음으로 이루어진다는 태양계 중심의 직관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외계 천체의 다양성이 충분히 넓다면 달과 행성의 구분은 물체의 크기가 아니라 궤도 계층과 형성 역사, 질량비를 함께 사용하는 다차원 분류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발견이 외계 위성 탐사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대상 하나보다 방법의 확장성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계 위성 탐사는 주로 케플러 같은 통과 망원경의 오래된 자료에서 매우 작은 밝기 변화를 찾는 방식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CD35, 2722 연구는 직접 촬영된 갈색 외성이나 거대 행성의 스펙트럼을 여러 해 동안 추적하면 위성이 중심 천체에 일으키는 중력 흔들림을 검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목성에 가까운 매우 무거운 천체만 찾을 수 있지만 분광기의 안정성과 망원경 구경이 향상되면 해왕성 질량, 지구 질량 장기적으로는 더 작은 위성까지 감도 범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 서로 다른 위성 집단을 봅니다. 통과법은 궤도면이 정렬된 작은 위성에, 시선 속도법은 무거운 위성에, 측성법은 넓은 궤도의 위성에, 분광학적 가스 탐사는 화산 활동이 강한 위성에 민감합니다. 이 방법들을 결합하면 현재의 강한 관측 편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계 위성이 실제로 얼마나 흔한지를 알아내려면 발견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태양계의 거대 행성들은 모두 다수의 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계 하나가 은하 전체를 대표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대 충돌로 큰 달을 만드는 과정은 행성의 질량과 조성, 충돌 속도, 충돌 각도에 민감합니다. 일부 충돌 연구는 지구보다 훨씬 큰 암석얼음 행성에서 충돌 원반이 지나치게 뜨겁고 증기가 많아 큰 위성이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반면 거대 행성 주변 원반에서는 많은 작은 위성이 반복적으로 생성되고 안쪽으로 이동해 파괴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획 위성은 행성계의 밀집도와 초기 천체 조우에 좌우됩니다. 외계 위성의 크기 분포와 질량비를 측정하면 행성 형성 이론의 숨은 변수들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발견은 위성이 존재한다는 질문에 답하지만
진짜 과학은 어떤 행성에 어떤 위성이 얼마나 자주 존재하는가를 통계적으로 측정할 때 시작됩니다. 만약 후속 관측에서 170일 신호가 사라진다면 이번 연구는 실패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잘 설계된 후보 탐사는 확인뿐 아니라 배제 과정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호가 갈색 외성의 대기 활동으로 밝혀지면 고분산 분광기로 젊은 갈색 외성의 시선 속도를 측정할 때 어떤 잡음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측창 때문에 생긴 가짜 주기라면 미래 탐사의 표본화 전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천체가 복잡한 속도 변화를 만든 것으로 나타나면 갈색 외성 주변 다중계의 새로운 사례가 됩니다. 반대로 신호가 계속 유지되고 측성 운동까지 같은 궤도를 가리킨다면 이번 발견은 외계 위성 연구의 역사적 전환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발표를 믿거나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각 가설이 앞으로 어떤 관측 결과를 예측하는지 명확히 만들고 실제 하늘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케플러 1513b 사례처럼 미래 자료가 과거의 해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외계 위성 과학의 핵심입니다. 현재 가장 균형 잡힌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7월 22일 발표된 CD35-272b 연구는 인류 최초의 논쟁 없는 외계 행성 위성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중심 천체가 행성이 아니라 갈색 외성이기 때문에 정의 문제가 남아있고 위성 후보의 실제 질량과 궤도 기울기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호는 과거의 통과형 후보들보다 다른 종류의 강점을 갖습니다. 약 2년 반 동안 얻은 고분산 스펙트럼에서 반복되는 중력 운동을 찾았고 동료 평가를 거친 최종 연구는 약 170일 주기와 최소 약 0.9 목성 질량을 가진 천체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외계 위성이 나타났다는 표현은 대중적 제목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최초의 매우 유력한 행성 질량 엑소세틀라이트 후보가 발견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과학적 신뢰를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정말 외계 위성 사냥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대답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계 위성 연구가 케플러 자료 속 몇 개의 모호한 신호를 놓고 벌이는 통계 논쟁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직접 촬영된 갈색 외성과 거대 행성의 시선 속도, 초정밀 측성, 장기간 통과 관측, 화산가스 분광, 차세대 극대망 원경의 고대비 영상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후보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여러 관측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PA2는 장기간 광도 자료를 제공하고 ELT는 더 어두운 행성의 스펙트럼과 미세한 운동에 접근하며 제임스 웹 관측은 작은 암석 행성 주변 위성 탐사의 실제 잡음 한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패와 논쟁까지 포함한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이 이제 관측 전략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외계 위성 탐사는 더 이상 가능성만 논의하는 이론적 분야가 아니라 실제 후보를 반복적으로 시험하는 관측 과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정한 첫 외계 위성이 확정되면 그 천체는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구의 달처럼 회색 암석으로 덮인 작은 구체일 수도 있고 유로파처럼 얼음 아래 바다를 품은 세계일 수도 있으며 이오처럼 화산으로 뒤덮인 천체일 수도 있습니다. 토성의 타이탄처럼 두꺼운 대기를 가진 위성, 행성보다 조금 작은 이중행성의 구성원 또는 CD35-272c 후보처럼 목성에 가까운 거대한 가스 위성일 수도 있습니다. 최초 발견의 모습은 우주의 가장 흔한 위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현재 인간의 장비가 어떤 천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첫 발견 이후에는 장비와 탐색 방법이 그 대상에 맞춰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뜨거운 목성의 발견이 수천 개 외계 행성의 시대로 이어졌듯이 하나의 거대 엑소세틀라이트가 수백 개 외계 위성의 시대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발견의 가장 큰 의미가 드러납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태양계의 행성들을 중심으로 우주를 이해했습니다. 행성은 별을 돌고 작은 달은 행성을 돌며 별과 행성과 위성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CD35-272에게는 그 경계를 흐립니다. 작은 별 주위를 갈색 외성이 돌고 그 갈색 외성 주위를 목성급 천체가 돕니다. 가장 바깥의 천체는 질량만 보면 행성이지만 위치와 역할은 위성입니다. 이 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묻는 동시에 왜 꼭 기존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어쩌면 외계 위성 시대의 첫 발견은 새로운 천체 하나가 아니라 태양계의 언어로는 우주의 모든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기다려온 첫 외계 위성은 아직 최종 확인 도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단순히 별빛 속의 작은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갈색 외성이 보이지 않는 동반자의 중력에 끌려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하고 그 운동이 170일마다 되풀이되는지 확인하며 하늘 위 위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측이 현재 모형을 지지한다면 CD35-2722b의 동반 천체는 외계 위성 탐사의 첫 번째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탐색 기술과 검증 기준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과학에서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완벽한 정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의 신호와 그것을 끝까지 확인하려는 반복 관측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주 저편에서 감지된 그 거대한 흔들림은 인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성의 시대 다음에는 위성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고.